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창규라고 하고요. 중급회계 첫 시간인데 일단 교재는 목차를 좀 펴놓으시고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다음에 진도는 1장부터 해서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오늘이 12월 29일이죠. 그래서 연말인데 1월달 개강을 좀 일찍 한 이유가 다음 달에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 연휴 일주일 동안 수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정 연휴 일주일 비면 그 다음에 3월 달에 개학하기 전까지 수업이 끝나려면은 날짜가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날 개강해야 딱 2달 해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강하게 됐는데, 그래서 연말 연시를 여러분과 함께 연말과 연시를 계속 강의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교재가 여러분 커졌죠. 예전에 보셨던 분인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중급회계책도 단권화돼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다가 워낙 분량이 많아지니까 2개로 쪼갰다가 저희도 중급회계책 분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개정 작업을 다시 하면서 중급회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1차나 2차 시험 대비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또 보기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 페이지 수를 좀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 중에서 나중에 또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는 1차 시험 대비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권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책을 좀 분량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단권화를 했어요. 그래서 더 보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거고, 일단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얘기 좀 할게요. 거기 목차 보시고요. 그래서 방학이라서 1월 달이라서 좀 인원이 많아서 여러분들 좀 불편할 텐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들으세요. 사이좋게.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중급회계라는 과목을 이제 할 거죠. 중급회계. 그래서 중급회계라는 과목이 이 재무회계라는 거에 속한다는 건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우리가 회계원리라는 과목을 1개월 과정에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중급회계를 2달, 고급회계를 1달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전체 과목을 다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죠. 재무회계.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원리 안 듣고 지금 이 강좌 듣는 분 없으시죠 지금? 그래서 회계원리는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회계원리 들은 다음에 이 중급회계 듣고 있으니까 이 회계원리에서 뭘 배웠었는지 복습해 드릴게요. 잠깐만. 그래서 여러분 회계원리 처음 배우실 때 회계학의 입문과정이다 해서 회계원리 배우셨죠? 회계학의 입문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신 게 크게 2가지가 뭐냐면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이렇게 2가지를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을 뭘로 배웠냐면은 복식부기. 단식부기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복식부기. 복식부기로 배웠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배웠죠. 회계원리 할 때. 우리가 중급회계를 지금 시작하면은 회계원리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래서 절반 정도는 회계원리 때 배웠던 내용이 반복된다. 그런데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나머지 절반 정도가 회계원리 때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좀 배우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목차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차 보시면 첫 번째 제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무회계와 회계원칙이라고 돼 있고, 다음에 넘기면 제 2장이 재무회계 개념책이라고 돼 있고, 제 3장이 재무제표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의 기초이론이라고 해서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회계원리 하실 때도 회계원리 책에도 다 있던 내용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심화 학습하는 부분이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2장에 있는 재무회계 개념 체계 그 재무의 개념 체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실래요? 재무의 개념 체계 목차에다가 재무회계의 이론적 체계다. 그 재무의 개념 체계, 재무회계의 이론적 체계 제 2장에 여러분들이 이 2장에 있는 재무의 개념 체계는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하실 때도 책에 다 들어있었지만 회계원리 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중급 회계할 때는 굉장히 자세히 하는 부분이에요. 자세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으시고 공부하실 때 이 2장만큼은 자주 읽어보시고 자주 봐야 하지만 이 재무회계를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제3장의 재무제표라는 거 요 재무제표 작성할 때 요 재무제표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대차대조표, 두 번째가 그 제3절에 손익계산서, 제4절에 자본변동표라는 게 들어가 있죠. 거기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배우실 때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많이 배웠을 텐데 그것이 2005년부터 바뀔 예정이라서 요번에 저희가 개정 작업하면서 바꿔놨어요. 자본변동표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현금흐름표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총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재무제표. 회계원리 때 다 하신 건데 좀 깊숙하게 한번 배워보고 제 2부로 가시면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및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예전에 뭐 책들 보면요 이렇게도 써놓은 책들도 있어요. 개정과목론. 개정과목론이라고 하는 분데 제 4장에 보시면 현금 예금과 단기 매매 증권 5장 보면은 채권 채무, 6장 보면 재고자산, 7장에 투자자산, 8장에 유형자산, 9장에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10장 보시면 부채, 여기까지가 일단 자산과 부채죠. 자산과 부채. 그 다음 11장 보시면 불입자본과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여러분 어떤 재무제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라는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들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구성 항목들을 순서대로 자세히 배운다. 그게 4장부터 11장까지 일단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급회계 때, 아니 회계원리 때도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화학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12장 보시면 전환증권과 주당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대부분 중급회계 때 처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전환증권이라는 거 회계원리 때 안 배우셨을 거고 전환사채 뭐 이런 거 있는데 좀 어려워요. 중급회계에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주당이익이라는 것도 회계원리 할 때 간단히 하셨을 건데 중급회계 때 자세히 하시고 13장 보시면 리스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할 때 주로 다루던 회사들이 어떤 회사예요? 여러분이 주로 회계원리 할 때 상기업, 제조기업 이 두 가지 회사를 주로 했을 텐데 주로 얘를 했을 거예요. 상기업. 제조기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얘는 원가 회계 때 할 거기 때문에 주로 상기업을 했다 이렇게 배웠을 거고 이런 회사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거든요. 회계학 할 때. 그런데 회사의 종류엔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어떤 기업들 회계 처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게 업종별 회계 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 업종별 회계 처리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건 두 가지뿐이에요. 13장에 있는 리스 회사 그 다음에 14장 보시면요. 14장의 수익의 인식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6절에 맨 끝에 건설형 공사계약이라고 있죠. 그게 건설업이에요. 건설업. 그래서 리스와 건설업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배우는 업종별 회계 처리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15장 보시면 법인세 기간 배분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음 보시죠. 이것도 세법과 좀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중급회계 때 처음 하는 거예요. 16장 보시면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이렇게 나오는데 오류 수정이라는 건 회계원리 책들에 다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회계 변경이다, 중단 사업이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새로 배우는데 나중에 배우시고 그다음 제 3부로 넘어가니까 제 17장에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회계원리 책에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예요.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종합적으로 연습해보는 어떤 챕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18장의 현금흐름표가 새로운 재무제표죠. 이게 네 가지 중에 하나. 회계원리 할 때는 이걸 간단히 배웠을 거예요. 현금흐름표를. 중급회계 할 때는 직접 만들어 보고요. 자세히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넘기시면 19장하고 20장이 남았는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8장까지만 공부하면 거의 중급회계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19장, 20장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중급회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중급회계라는 과목은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내용을 심화 학습하면서 어떤 새로운 주제들을 많이 배우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주 양이 많죠. 양이 많고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이 중급회계와 고급회계 차이점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는 이 고급회계라는 게 고급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이게 느낌이. 중급은 중급, 고급 이렇게 되는데 이 중급과 고급이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어떤 다루는 분야가 달라요. 다루는 분야가. 뭐냐면은 얘는요. 한 개 기업의 회계 처리만 봐요. 한 개 회사. 이 중급 회계가. 이 고급 회계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의 어떤 회계 처리를 다뤄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기업의 회계 처리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합병한다. 합병이라는 게 다른 회사 합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연결한다. 이게 종속회사 재무제표 합치는 건데요.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결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게 고급회계예요. 그래서 고급회계는 이거보다 뭐 어려운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중급회계 때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회계가 필요하실 때 가서 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공부하고 있다면 고급회계까지는 하셔야지만 전체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서요.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관리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세무회계라는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배우는 게 재무회계인데 얘네들 어떻게 다른지만 잠깐 적어드릴게요. 뒤에 이제 진도 나가면서 나오니까. 관리회계라는 건 재무회계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요? 관리회계. 얘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이것과 관련된 거죠.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뭐예요? 원가 계산이고 어떤 회사에서? 제조기업에서. 이렇게 돼 있고. 세무회계는 뭐예요? 세금 계산이고 세법이랑 관련된 거죠. 세법, 세금 계산. 그래서 이렇게 요거랑 구분하시면 되는데 요 얘기는 교재 내용 나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요. 첫 시간이라서 공부 방법에 대해 잠깐 얘기하면은 중급회계 처음 공부하시면은 이 얘기를 꼭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해드리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공부해라 이러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재가 1장부터 20장까지로 되어 있다는 거 봤죠 지금.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굉장히 평이한 내용들이 나오다가 6장부터 한 15장까지는 좀 어려워지다가 16장부터는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나머지에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장별로 아까 그 주제를 봤듯이 주제별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재가 주제별로 나열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그 장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 그럼 그 주제에 들어갔을 때 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제에 들어갔을 때 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어려운 것도 존재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스타일이 1장부터 시작했을 때 쭉 나가면서 20장까지
중간에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다 공부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럼 5장에서 막히게 되면 5장에서 어려운 것 때문에 계속 그걸 붙들고 있어요. 6장, 7장 안 나가고. 그러면 진도도 안 나가고 중급회계가 어렵다고 느껴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돼요. 전체를. 우린 전체를 빨리 봐야지만 어떤 이 재무회계라는 어떤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 중급회계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공부하시든지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100%라고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100%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시험에는 쉽고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될 것들이 한 70% 출제가 되고요. 어려운 것들이 한 30% 출제가 돼요. 그럼 또 이 회계학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면 회계학은요. 100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회계학 시험은 어느 시험이든 100점은 불가능해요. 대부분 70점 맞으면 잘 맞았다고 해요. 70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중급 회계를 공부하면 어떤 쉽고 기본적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해서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다 맞춰야겠다. 어려운 부분에서 출제되면 다 어려워요. 누구나. 그러면 알아도 틀릴 수 있고요. 풀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물론 이게 다 되면 이것까지 하면 좋죠. 아주 실력이 향상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더 중요시하기보다는 이걸 먼저 잘 챙겨야 된다. 챙기고 그 다음에 실력이 쌓이면 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요. 약간씩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1회독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중급 회계를 1회독하고 끝냈다는 사람 못 봤죠? 재수없잖아. 1회독 하면. 1회독하고 난 끝냈다. 중급 회계. 더 이상 안 본다. 이 책을. 그런 거 아니거든요.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뭐 5회독 뭐 많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저한테 질문하는데 몇 회독 해야 됩니까? 제가 10회독 하면 10회독 하실래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한 번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얼마나 자기 걸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 보느냐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1회독 하는 사람은 없고 몇 번씩은 보니까 처음 볼 때는 좀 스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스킵할 수도 있고 어렵지만 자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도 돼요. 일단.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거를 먼저 다 정리를 하고 자신감이 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거라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더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지금? 그래서 잘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이제 강의 들으실 때요. 예습하시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이 3시간 30분이에요. 저녁에. 이 3시간 3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3시간 30분 동안요. 이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예습을 대부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수업 시간에 와서 들어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듣다 보면 처음엔 들을만 하거든요. 뭐 쉬운 얘기, 회계 올릴 때 했던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가면 이제 어려운 얘기 하죠. 어려운 얘기 하면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처음 들으니까. 어떤 고민을 해보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수업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냐면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죠. 아, 내가 이 두꺼운 책에서 이 모르는 내용이 많구나. 해야 될 게 많구나.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 되고 얼른 수업이 끝났으면 좋겠죠.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복습하고 싶어요. 막. 왜냐면은 지금 이해 안 되니까 당장 진도 나가는데 집에 가서 빨리 읽어봐야겠다. 근데 복습하려고 하니까 집에 가면 밤 늦었잖아요, 우리. 그러면 자게 되고 다음날 오기 전까지 봐야 되는데 뭐 하다 보면 또 올 때 되잖아요. 또 하루 지나면 또 진도 나가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주말이 있죠. 아, 주말에 해야지. 주말에 또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일주일 밀리고 구정 연휴 때 하자. 연휴 때 또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습이 밀리게 되면요. 하기가 싫어져요, 중급회계가.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3월 달에 다시 하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습이라는 게요. 수업 시간 나간 거에 한 2배의 시간이 걸려요. 2배. 그래서 3시간 진도 나가면 6시간 정도의 복습을 해야 이걸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복습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그 수업 들었던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예습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습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책을 미리 읽어보고 오는 건데 읽어보면서 이해가 다 되면 학원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혼자 다 하면 되죠 뭐. 근데 예습을 할 때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혼자선 잘 안 풀리고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억지로 막 시간 들여서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 많이 들이라는 게.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예습을. 예습을 편하게 읽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좀 알고 오세요. 모르는 부분만. 그 모르는 부분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알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집중. 우리가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거 할 땐 편하게 듣다가 자기가 오늘 꼭 배워서 가야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질문해야 돼, 바로. 그래서 집에 가기 전까지 이해를 하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복습이 빨리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집에 가면요, 복습이 잘 안 돼요. 계속 책 읽어도 계속 모르겠고. 그래서 꼭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복습하는 시간을 줄이려면요, 반드시 노트하고 계산기를 갖고 다니시면서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 풀 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제가 푸는 거 보고 있지 말고 같이 풀어야 돼요. 같이 풀고 같이 푼 다음에 제가 푼 거랑 맞춰봐야 돼요. 맞춰보고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설명할 때 이해해야 되고 그런 반복의 과정을 수업 시간에 거친 다음에 가야지만 복습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은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안 풀었던 문제도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은요, 반드시 손으로 하세요. 이 복습을 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으로 한다는 얘기 뭔지 알죠? 우리 책을 이렇게 봐요. 회계학 책은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잠 안 올 땐 굉장히 좋아요. 잠이 잘 오기 때문에. 근데 눈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도 시험을 딱 보면요, 아주 친숙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주 다 알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막상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풀려고 하면. 그래서 손으로 풀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시험장에서 손으로 못 푼다. 그래서 회계학은요, 반드시 손으로 복습해야 되고, 그래서 회계학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연습장의 두께에 비례한다 그러죠. 이 회계학 실력이라는 게 얼마나 연습장에서 자기 연습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회계학 실력이 달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꼭 손으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그 다음에 계산기 얘기는 여러분들 회계 올때 다 들었을 텐데 계산기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그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얘기하면은 이 회계사 세무사 시험장에는 이거 단순용 계산기라고 하죠. 일명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 거. 요거 이외에 다른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공학용이라든지 또는 뭐 재무용 계산기 좋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 뭐 그런 계산기 들고 가면 그 부정의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준비한다면 단순용 계산기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 처음에 이런 거 이렇게 큰 거 그래서 그런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입하실 것 같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면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질문은 학원 오셨을 때 저한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 전후로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웅지세무대학 뭐 그 개교하는 것도 좀 바쁘고 여러 가지로 교재 작업도 많고 해서 온라인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시면 온라인이란 게 안 보이니까 질문한 사람 질문해놓고 답변 안 하니까 화나죠. 무시하는 것 같고 만나서는 이게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제가 요즘에 잘 답변 못 하니까요. 이쪽으로는 웬만하면 자제하시고 학원 오셨을 때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멀리 있을 때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질문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는 저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책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답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해야 될 일 거의 다 했는데 제가 그 오늘 개강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그 고대에서 뭐 특강을 좀 해가지고요. 몸이 감기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나아야 되는데 지금 약 먹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안 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지거나 뭐 이럴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닌데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요. 여러분도 열심히 한 달, 두 달 동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시간에 할 얘기는 거의 다 했고 이제 교재 1장부터 해서 그 진도를 나가면서 여기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4페이지부터 보시고 4페이지 보시면 거기 회계의 정의라는 게 나와요. 제일 먼저 우리 1장. 회계 원리 때도 다 들어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의 이해관계자다, 회계정보 이용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 기업의 규모가 점점점 커진다. 또는 기업이 비상장 회사이다가 상장 회사가 된다. 그 다음에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회사였는데 여러분 회계원리 다 들어봤던 얘기이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게 됐다. 회사채 발행, 회사채를 발행. 이 정도 규모가 점점 커진다든지 상장 회사가 된다는 건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주권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던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게 됐다. 뭐 이런 변화가 있으면요. 그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관심 있다는 얘기는 그 회사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요.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그 관심이 있어지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경영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영자가 그 기업과 관련돼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 밑에 투자자에서 현재 또는 미래 투자자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투자자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현재 갖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현재 투자자예요. 미래 투자자는 뭐냐면은 여러분 중에 여유자금 있는데 내일 현대자동차 주식을 한번 사보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아직은 주주가 아니지만 미래의 주주죠. 미래 투자자라고 하고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미래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 투자자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 해보시고. 그 밑에 채권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요즘에 채권자들 중에 가장 그 기업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회사 채권자들이에요? LG카드. LG카드 알죠? LG카드. 또 LG카드 넘기면서 LG증권도 뭐 같이 넘긴다 그랬어요. LG그룹에서. 그러니까 LG증권 주주들도 막 모여가지고 뭐 하죠? 다 이해관계자들이잖아요. 아무튼 LG카드 채권자들 생각해 보시고 5페이지 보시면 재무분석가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재무분석가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증권회사에 보시면 애널리스트라고 알아요? 애널리스트? 이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 재무분석가 신용평가 기관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약자로 저기 한기평이라고 해서 한국기업평가, 한신평이라고 해서 한국신용평가, 한신정이라고 해서 한국신용정보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뭐 이런데 그런 회사들을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채권에 등급 매기는 거 알죠? AA, AA, 트리플 B 뭐 이런 거, 싱글 A 이런 거, 이런 등급 매기는 회사들, 신용평가 기관. 그다음에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어디가 관심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그거 말고도 관심 있는 기관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정경제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데들. 그 밑에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라는 게 이거죠. 상장한 회사들을 관리하는 거죠. 증권거래소. 상장되는 주식이 거래되는 곳.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예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업원과 노동조합 혼자 읽어보시고.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 자, 그 밑으로 가서 회계의 정의라는 게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회계의 정의. 거기 7번째 줄 보세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 때 들어봤던 거.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 실적이나 유용한 경제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때 배운 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계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식별하고 측정하는 걸 어떻게 배웠냐면 회계원리 때. 일단 거기 보세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 일단 회계정보 이용자가 누가 있었어요? 아까. 대표적인 게 투자자와 채권자. 여러분 회계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그러면 항상 투자자와 채권자를 대표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두 사람. 그럼 투자자와 채권자가 이해관계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에. 이 사람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 거냐 말 거냐.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빌려줄 때 이자율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어요. 의사결정에. 그럼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으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의사결정을 내려야죠. 그럼 계산서 의사결정 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의사결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근데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기업 실체죠. 기업 실체. 그 기업 실체에 대한 어떤 정보?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게 회계래요.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할 때 식별하고 측정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장부에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할 때. 회계 원리 처음 하실 때 거래가 발생하면 그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가 발생하면 그 회사의 자산이 바뀌거나 부채가 바뀌거나 자본이 바뀌거나 수익이 바뀌거나 비용이 바뀌거나 이런 걸 해봤죠. 회계 원리할 때. 아, 회사가 거래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이 변해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회사와 관련된 정보라는 거, 기업 실체와 관련된 정보, 기업 실체와 관련된 정보라는 거는 이런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들이 그 회사와 관련된 정보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사와 관련된 정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뭐냐면은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 그다음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재무 상태라는 건 대차 대조표라는 거 다 배우셨을 거고 경영 성과라는 건 손익계산하는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요런 재무제표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요거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이고 있다가 요거의 구성 요소가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변한다는 것이 이거 정보가 변하는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식별하고 측정해야 되는 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이게 어려운 표현이고 쉽게 표현하면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기록. 그래서 그 거래를 식별하고 측정한다는 것이 기록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원에서 전기했죠. 그게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하니까 그 거래 때문에 생긴 이런 변동이 장부상에 기록이 되죠.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전달하게 돼요. 체계적으로 기록했다가 어떻게 전달했어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전달해. 작성. 회계원리 할 때도. 그럼 재무제표 작성할 때 네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나머지 두 가지 더 있고. 근데 이 두 가지 재무제표가 바로 요거죠, 요거. 이 두 가지. 이 정보. 가장 중요하다는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죠. 정보용자한테. 바로 이게 뭐다? 회계다. 회계. 그러니까 회계의 정의라는 게 우리가 회계 원리 때 배웠던 걸로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계의 정의를 혼자 공부하실 때 회계의 정의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정보 전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보 전달. 정보 전달. 그래서 회계의 정의를 쉽게 생각하시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다? 전달해 주는 거다. 다시 한번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게 회계다. 이 전달.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혼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 그 밑에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먼저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정의를 봤냐면은 요거의 정의를 봤어요. 여기. 요 재무회계. 그래서 이 회계의 정의라는 걸 보니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래요. 근데 이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 여기 보니까 관리회계라는 게 있잖아요. 원가 세무회계 뭐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거기 비교가 돼 있어서 거기 한번 보세요. 회계의 분류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분류하는 게 어떻게 분류하는데요? 정보 이용자를 크게 두 가지 쪽에서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 그럼 책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밑줄 좀 치세요. 거기 두 번째 문단 끝에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채권자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다. 밑줄 치시고 그 밑에 줄에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의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로서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이다. 거기까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얘는 누구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라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부에. 관리회계는 누구한테? 내부. 내부에서 의사결정한다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냐면 관리자들이죠. 관리자, 경영자. 경영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점이 생기는데 거기 비교되어 있죠. 차이점. 그 비교되어 있는 건 한 번씩 다 읽어봐야 되고요. 먼저 첫 번째 목적부터 보시면 목적은 지금 설명한 거니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고수단은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재무회계가?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죠. 기업의 내부에 있는 경영자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은 그게 누군지 모르겠죠. 투자자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정보기관도 있고 많잖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려면 표준화된 양식이 필요하더라. 그게 보고수단으로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무제표라는 게 필요한 거고. 반면에 관리회계라는 건 경영자가 알 수만 있으면 돼요. 경영자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경영자가 원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개념이고. 시간적 관점 조금 이따 보고요. 범위를 보시면 이게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경영자가 의사결정하고 있는 게 정해져 있죠. 아주 특수하게. 그럼 그 의사결정에 맞는 정보만 제공하면 돼요. 근데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 제공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수예요. 다수.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다 충족시켜 주려면 범위가 넓어야겠죠. 정보의 범위가. 그런 의미고 원칙의 유무라는 건 이게 이따가 회계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관리회계라는 건 경영자가 알아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차트를 만들어도 되고요. 말로 설명해도 돼요.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공통된 원칙에 따라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알아먹는 거지. 회사에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생기더라.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시간적 관점이라고 돼 있는 거 옆에다가 상대적 개념이라고 좀 적어요. 상대적 개념. 그래서 재무회계가 과거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회계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관리회계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 재무회계에서 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고. 왜 재무회계가 과거지향적이냐면 여러분 재무회계에서 만든 재무제표는요. 다 뭐 가지고 만들어요? 과거의 거래 갖고 만들죠. 과거에 거래가 발생한 거 가지고 기록해서 얘를 만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대부분 무슨 정보더라? 과거 정보예요. 과거 정보. 과거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재무회계가 과거만 다루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재무제표에는요. 주석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들어봐서. 주기주석 할 때 주석. 재무제표에는 주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주석이라는 거는 그 회사와 관련된 미래와 관련된 얘기들도 나와요. 일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재무제표가 물론 과거의 거래를 기록한 거지만 정보 이용자들은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회사와 관련된 어디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요? 미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이에요.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미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이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거기서 과거지향적이라는 얘기는 관리회계에 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관리회계가 또 왜 미래지향적이냐면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의사결정하는데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다 미래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A라는 사업으로 갈 거냐 B라는 사업으로 갈 거냐 C라는 사업으로 이 사업 투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해줘야죠. 이게 다 미래와 관련된 정보죠.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다 미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리회계에서는 대부분의 정보가 미래와 관련된 정보더라.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9페이지 보시면 밑줄 칠 때가 있는데 7번째 줄 보세요. 7번째 줄. 재무회계는 다수의 정보 이용자와 이용 목적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목적을 위한 회계라고 하나.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에서 만드는 이 재무제표를요. 이렇게도 불러요. 이 재무제표를 다른 말로 일반 목적 재무제표다. 이렇게도 불러요.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재무제표라는 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아주 많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만든 재무제표다.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넓고 전체적이죠. 여러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요 얘기를 거의 다 끝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2달 동안? 재무회계다. 재무회계고. 우리 한 개 기업과 관련된 어떤 회계 처리 배울 거고요. 2개 이상의 기업은 나중에 배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리회계라는 건 경영자의 의사결정. 원가회계라고 하는 건 원가 계산. 세무회계라고 하는 건 세금 계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정도 구분. 됐죠? 다 했고. 그 다음 제3절에 나온 재무회계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하기 전에 앞으로 가서 6페이지의 사회적 역할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사회적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한 2번 정도. CPA 2차 시험. 이 역할이라는 게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 역할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사회적 역할이 3가지가 있죠. 3가지.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에요. 그래서 가로 1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가로 2번의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3번째 있는 건 혼자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중급회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누가 너 왜 중급회계 배우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갑자기 할 말이 없죠.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고 어떤 시험 공부하려니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죠. 뭐 야 요즘에 보니까 회계 해봐야 뭐 맨날 분식 회계하고 뭐 회계가 사회적으로 뭐야 비자금 조성이나 하고 공인회계사랑 회사랑 뭐 이렇게 짜고서 장부 조작이나 하고 하던데 너 그런 거 하려고 배우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가 왜 필요하냐 이 역할이라는 게 이 사회에 회계가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배우는 게 필요가 없다면 안 하면 되죠 이거 다 안 하면 되죠 회계를. 근데 회계라는 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이 잘 쓰였을 때 필요한 거 잘 쓰였을 때 잘못 쓰이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회계를 잘못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식 회계한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아 회계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회계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건데 여기서 보듯이 그것을 잘못 이용하면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먼저 분식 회계 이런 거 갖고 자꾸 내가 공부하는 게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좋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라고요. 이 거기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되는데 이 사회적 자원이라는 거는요. 천연 자원,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원이라고 많이 생각할 텐데 이런 것만 자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이것도 자원이에요. 화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화폐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폐. 이 돈이 있어야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요. 이렇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사회적 자원이라는 건 희소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제학 배울 때 배우죠. 희소성의 원칙. 그래서 사회적 자원이 무한히 많다면 아무런 고민이 안 생기는데 희소하기 때문에 분배의 문제가 생기고 생산의 문제가 생기고 소비의 문제가 생기고 뭐 그래요. 경제학 배울 때. 근데 희소한데
이 화폐도 희소하기 때문에 화폐를 가진 자가 있고요. 화폐를 가진 자, 화폐가 필요한 자가 있어요. 화폐를 가진 자는 뭐 행복한 사람이죠. 뭐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대표적인 게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부할 때는. 그럼 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가 자금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시장 꼭 알아야 돼요. 주식 시장, 그다음에 회사채 시장.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해요. 이 회계학 공부하는데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이 주식 시장과 회사채 시장을 보시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여기 가서 뭘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하고 회사채를 발행하죠.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주식을 발행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 왜 발행하는 겁니까?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 알아두세요. 이거를 발행하는 목적은 자금 조달.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해야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조달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다 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화폐는 한정돼 있다는 거 아니죠? 한정. 이 한정돼 있는 화폐가 어떻게 배분돼야 기업들한테 효율적으로 배분된 거냐, 이제 이거죠, 지금. 근데 그 사회적으로 한정돼 있는 화폐 금액이 기업들한테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그 기능을 해주는 게 거기 뭐라는 거예요? 회계다, 회계. 잘 보세요. 그럼 한정되어 있는 이 화폐 금액이 어떻게 배분돼야 좋은 겁니까? 어떻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좀 더 효율적인 기업,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좋은 기업, 뭐 건전한 기업, 이렇게 좀 투명하고 좋은 기업, 그런 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갔으면 좋겠죠. 안 좋은 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게 싫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투자자 한 명 한 명이 이 시장에서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돼요. 좋은 기업의 주식만 사고 회사채만 투자하면 안 좋은 기업들의 주식과 회사채는 자연스럽게 투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퇴출되죠. 지금처럼 LG카드 안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퇴출돼서 팔리잖아요, 회사가. 뭐 그런 식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자들의 의사결정만 잘하면 사회적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효율적 배분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정보가 필요하더라, 정보. 회계 정보. 그래서 이 투자자들한테 회계 정보가 주어져야지만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그 첫 번째 역할이에요, 사회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중요해요.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CP 2차 시험에. 주관식 문제로 쓰라고 나와요. 회계의 역할이 뭐냐, 회계의 역할이.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도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죠. 둘 다 뭐 만드는 회사예요? 둘 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죠, 이게. 그랬을 때 어느 회사가 더 좋아요? 그러면 얘가 더 좋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좋냐? 그러면 얘가 뭐 단기 순이익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매출도 더 크고 부채 비율도 더 좋은 것 같고 뭐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양쪽을 비교하는 어떤 표현들은 다 뭐냐면 회계 정보예요, 회계 정보. 그래서 만약 회계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어느 회사가 더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더 큰 회사인지 이 회사가 더 큰 회사인지 모르거든요. 이 회사가 더 이익이 많이 나는지 이 회사가 더 이익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으니까. 회계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런 기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 이런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회계구나. 이걸 좀 느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라는 게 간단해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 근데 경영은 누가 대신해요? 경영자. 그럼 이 경영자들은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재산을 잘 운영해서 성과를 내서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걸 우리가 수탁 책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수탁 책임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해 줄 때 언제예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주주총회라는 건 다 아실 거고
주총에서 보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죠. 그 정보를 만들어주는 게 회계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밑에 세 번째 기타는요. 여러분 혼자 보시고 넘기세요. 자, 9페이지로 가서 재무회계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좀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으세요. 중요하다고. 재무회계의 목적. 그 재무회계 목적은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회계 원리할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재무회계 목적은 한마디로. 거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유용한 정보 제공. 근데 계속 보시면 이 목적은 우리나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해서 재무회계 개념체계라는 거 나오죠. 이거 아까 봤었는데 잠깐. 이거 뭐였죠?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우리 2장에서 배울 주제였죠? 아까 이게 2장. 근데 이게 아까 뭐라고 잠깐 적어드렸죠, 제가? 재무회계의 이론적 체계. 재무회계의 이론적 체계. 그 재무회계의 이론적 체계라고 하는 것에서 이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요. 재무회계 목적을.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목적이 보니까 밑에 가로 1번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가로 4번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느끼실 게 뭐냐면, 아, 재무회계의 목적이 4가지구나, 4가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4가지가 아니라 재무회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가로 1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로 1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로 1번 보니까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중요한 말이 뭐냐면 유용한 정보 제공이에요. 유용한 정보 제공. 결국 아무리 얘기해도 재무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 제공인데요. 유용한 정보 제공. 근데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아까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 얘기 잠깐 해주세요. 아까 거기 앞에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고객들한테 그 회사를 투자해도 좋으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은 그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아주 많이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 증권회사한테 이 기업들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냐면 자기들이 만든 재무제표를 제공해 줘요. 자기들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제공해 주면 증권회사에는 그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뭐 하냐면요. 분석하는 툴들이 있어요.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툴. 그 분석하는 툴을 가지고 그 회사와 관련된 뭐를 예측하냐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요. 그 회사가 창출할 미래 현금 흐름 예측.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재무관리 안 배우신 분들 좀 어려울 텐데 나중에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혹시 배우시면은 재무관리라는 과목은 뭘 찾는 과목이냐면 그 기업의 가치가 뭐냐. 이걸 찾는 과목이 재무관리예요. 나중에 기업의 가치가 뭐냐. 근데 나중에 보시면 결론이 뭐냐면 기업의 가치라는 건 그 회사가 창출하게 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는 게 결론이에요. 재무관리에서 그 회사가 창출하게 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그 기업의 가치다.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그 회사의 그 미래 현금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증권회사들은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투자해도 좋은지 그런 걸 알려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증권회사 입장에서 알고 싶은 건 이 회사와 관련된 미래 현금 흐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야 그럼 네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내가 직접 제공해 줄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직접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제공한다. 즉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그냥 생각이 단순한 생각에. 얘가 원하는 게 미래 현금 흐름이었으니까 재무제표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해서 야 우리 회사 현금 흐름 이렇다.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단순하게 들 텐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냐면은 제가 어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측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개입돼요?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알고 싶은 게 자기 회사 이 회사 미래 현금을 하더라도
그걸 직접 제공해 준다고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좋아하지 않고요. 못 믿어요. 당연히 이 기업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예측할 거 아닙니까? 정보 이용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의사결정 해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게 여기 지금 끼어져 있는데 마음속에 그게 당연히 주관이 개입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게 거기 이제 해답이 나오거든요. 먼저 가로 1번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게 결국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가로 2번에 보니까 결국 그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건 뭘 하는데 좋아야 된다?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좋아야 된대요. 그렇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가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거에 대차대 조표. 경영 성과라고 하는 거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자본 변동표.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알고 봤더니 뭡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재무제표죠. 한마디로 재무제표를 제공하니까.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두 번째 줄 끝에. 이러한 정보들은 당해 기업 실체에 뭐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더라?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더라. 여기서 아주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죠. 얘가 결국 정보 이용자가 알고 싶은 게 그 회사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데 현금 흐름을 그거를 직접 제공하려고 하니까 그건 못 믿는 거고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과거의 거래를 기록한 거니까 신뢰성이 있잖아요. 이건 좀 믿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공해 주니까 얘가 뭐 하는데 유용하대요? 이거 예측하는데 유용하대잖아요. 그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결론이 나거든요. 우린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유용한 정보는 이런 건데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뭐를 제공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제공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린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뭐다? 수단? 재무제표다. 수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건데 요번에 개정된 건데 개정되면서 하나가 추가됐어요. 네 번째 거. 네 번째 게 하나 추가되는데 걔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다 된 거고 걔는 아까 어디에 있던 거예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관한 평가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아까 역할이 있었죠, 역할. 역할에 있는 거를 목적에다가 하나 더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관련된 재무제표를 제공해 주는 게 수탁 책임에 관한 평가라는 어떤 목적 달성에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그렇게 하나 더 들어갔는데 결국 하나 더 들어갔어도 목적은 하나예요. 유용한 정보 제공인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얘기죠. 연결되시겠어요,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재무제표와 재무보고라고 돼 있죠? 걔는 요거만 표시해 놓으세요. 재무제표가 큰 겁니까? 재무보고가 큰 겁니까? 둘 중에. 보고가 큰 거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재무제표가 재무보고의 뭡니까? 재무제표가 재무보고의 대표적인 수단이죠. 재무제표가 재무보고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도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은 여러분 혼자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넘기시고. 제4절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는 걸로 하고요. 잠깐 첫 시간에 앞으로 강의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하고 날짜 좀 가르쳐 드릴게요. 12월 29일, 12월 30일, 31일 그 다음에 언젠가 이때가 1월 5일, 6일, 1월 12일 맞나요 지금 적는 거? 14일 구정이죠 이때가 구정일주일 끼고 17일 24일 26일이에요 1월 27일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 달이 끝나죠. 그래서 10번 강의, 우리 10번. 10번 강의고. 그 다음에 1월까지. 2월 달에 가서 월화수. 2월 달에도 역시 수요일 2번 끼고요. 첫 주에 끼고 둘째 주에 안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이렇게 해서 수요일 2번 낀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료를 먼저 냈잖아요. 우리 조금 이따 발생주의 배울 건데 발생의 이게 이제 이연의 개념이에요. 이연. 그래서 우리가 현금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금주의라면 여러분들이 수강료 10만 원 냈을 때 비용 끝. 여러분들이 자산이 없어요. 그게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조금 이따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강사료 냈을 때 10만 원 다 비용. 그게 현금주의. 근데 우리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지출액은 우리한테 미래 효익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10번 강의 들을 거 아니에요? 효익이라고 생각하시죠? 효익. 제가 열심히 강의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효익이니까 10번의 효익이 있잖아요. 10번의 효익. 한 번이 지날 때마다 소멸. 자산이 소멸하면 비용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경과된 것만큼 우리 비용화 잡죠. 아시겠어요? 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자산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자산을 포기하지 말고 10번 다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강의가 잘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면 본인이 괴로워요. 그래서 꼭 빠지지 마시고요. 꼭 다 들으시고 혹시라도 빠질 일이 생기시면 미리 저한테 얘기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6시 40분에 시작해서 7시 50분 정도에 한번 끝낼 거 오늘 좀 일찍 끝내는데 8시에 시작해서 9시 그 다음에 10시 9시 10분에 해서 10시 10분 이렇게 2번 쉴 거고요. 10분씩 쉴 거고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이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책을 좀 이렇게 대폭 개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정된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강의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10시 10분에 못 끝내는 날이 꽤 있을 건데 끝나기 전에 시계 보지 마시고요. 늦게 끝나더라도 이해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거기 제 4절에 일반적인 회계 원칙부터 계속하겠습니다.